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초고화질 영상. 운전자를 생각한 세이프티 드라이빙 시스템. 블랙박스 MPO는 단순히 찍고 저장하지 않는다. 블랙박스, 그 이상을 보다. New Experience Driving MPON. 우리 주변에는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을 저버린 배신자로 대했죠. 고맙다는 응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기부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남영동에서 조사받던 서울대생이 사망했답니다. 1987년 1월 22살 대학생의 죽음.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예? 이게요, 정황상 고문치사가 확실해요. 올겨울 모두가 뜨거웠던 1987년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김윤석, 하정우, 유해진, 김태리, 박희순, 이희준. 영화 1987 12월 27일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안티콜레스테롤 K. 불규칙한 식생활에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한다면 비타민 하우스 안티콜레스테롤 K.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면 안티콜레스테롤 K. 안티콜레스테롤 K. 안티콜레스테롤 K를 찾으실 때는 약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설명이 필요 없는 노래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간에 벌어진 일들을 저희가 쫙 논평해가는 시간인데, 아무래도 이제 방중 워낙 말이 많았어요. 홀대론, 혼밥론 뭐 등등등. 할 말 많으시죠? 근데 뭐 홀대론인가요? 예. 뭐 대접을 초라하게 받았다는. 근데 그렇죠. 아마 또 대접을 화려하게 받았으면은 예. 초라하게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 화려하게 받았으면 또 외화 내빈이다. 결론을 딱 정해놓고. 예. 겉만 번지르르. 그렇죠. 예. 뭐 당했다. 뭐. 그렇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한중 관계의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또 실현해 냈는가 이제 이런 어떤 실속을 따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6개월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6개월 전만 하더라도 한중 관계가 걱정스러운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예. 파탄 직전에 이 관계를 어찌 보면 극적으로 이제 지난 가을부터 회복시키고 예. 그걸 확인하는 그런 이제 방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분기점을 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국내 이제 주로 이제 보수 매체 중심으로 처음에 재개가 됐고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미디어들도 뭐 홀대론 논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이 됐는데 왜 이런 홀대론을 들고 나왔을까요? 국내 언론 특히 보수 언론들이. 뭐 팩트 사실에 입각해서 뭐 보도한다기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공격을 하고 흠집을 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끌어다가 쓰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논리도 엉켜버리고 이번에도 뭐 혼밥. 예, 혼밥. 예. 혼밥. 저는 사실 역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벤트 중에서 예. 이번에 아침을 중국 식당에 가서 먹은 것은 최고의 이벤트라고 생각됩니다. 중국 내에서 사실 평가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도 사실 좋아하거든요. 예. 아침에 가면 중국 가면 저는 호텔에서 아침 안 먹고 예. 그 호텔에서 보면 보여요. 인근에 예.
그 출근하는 그 어머니가 애를 갖다 자전거 싣고 예. 애를 유아원 데리고 자기는 직장 가면서 둘 다 식당에 들어가요. 중국 사람들이 아침을 거의 집에서 안 먹거든요. 아침을 식당에서 먹는다고. 그 가서 주로 가장 많이 먹는 게 유조라고 예. 중국말로는 다르게 발음하지만은 그 중국식 꽈배기예요. 설탕 안 묻힌 꽈배기. 그다음에 중국식 콩국. 예. 그 찍어서 먹기도 하고 이제 만두탕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어찌 보면 대통령이 외국 대통령이 그 국빈으로 방문해 가지고 그래서 수행원들하고 같이 중국에서 가장 서민적이고 가장 대중적인 식당 가서 먹은 거예요. 시진핑이 우리나라 방문해 가지고 예. 그냥 호텔에서 주는 화려한 한정식 안 먹고 그냥 저기 종로 가가지고 청진동에서 해장국을 갖다 수행원들은 먹었다. 그러면 그 노력, 그 자세, 그 열의에 대해서 감복할 거 아니에요. 국내 언론이 뭐 칭송이 자자했겠죠. 그러니까 이 이벤트는 중국 인민들, 중국 국민들을 향한 이벤트지 한국의 일부 언론을 향한 이벤트는 물론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 눈에는 굉장히 신선하게 바라봐 보이는 거고 아마 단행한 뒤에 제가 또 다른 뉴스를 보니까 뭐 문재인 세트라 그래가지고 예. 중국 사람답게 또 이런 거 이제 세트로 해가지고 이제 상수를 이용하기도 하는 모양이던데 그만큼 반향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거를 우리 보수매체가 몰랐다기보다는 예. 그게 혹시 긍정적으로 국내에 보도될까봐 미리 혼밥이라고 하는 굉장히 기가 막힌 프레임을 짜서 열심히 TV조선이었던가요? 뭐 7기 중에 5기가 혼밥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했어요. 점잖게 얘기하면은 이제 부처 눈에 부처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에 보면은 외톨이가 돼가지고 예. 밥도 혼자 먹고 그런 이미지죠. 혼자 밥 먹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두려워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혼자 밥 먹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프랑스 가가지고 외국 갈 때마다 전자레인지를 갖다가 호텔방에 갖다 놓고 혼자 데펴가지고 뭘 데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가져간 거 데펴다가 혼자 먹는 그게 일본어로 치면은 그 혼자 화장실 가서 밥 먹는 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런 걸 혼밥이라고 불러야지. 지금 이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저돌적으로 중국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파고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노력한다는 처절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뭐 총리하고 아침밥 먹는 것보다 100배 낫죠. 100배 효과적인 그 전략적 외교 선택한 거라고 보고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던 보수 매체는 이걸로 가지고 아주 입이 마르게 칭찬을 했겠죠. 예, 했을 텐데 그 진짜 혼밥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초라하고 외교도 못하고 평가도 못 받고 외국에 나가봐야 같이 밥 먹어주는 사람도 없다. 이런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한 거였겠죠. 예. 이걸 엄청나게 보도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혼밥이라고. 정말 악의적이었는데. 이렇게 성과를 깎아내린 이유 중에 하나가 곧 지방선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실은 뭐 이렇게 비판할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걸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써먹는 걸 보면. 그러면 이 중국 방문에서 여전히 남은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그 더 나쁜 관계로 이렇게 변질되는 걸 막았다는 점에서 사드 문제를 둘러쌌던 그 긴장과 갈등을 일단은 봉합을 한 거죠. 그런데 왜 봉합하냐 완전히 해결해야지. 근데 지금 당장에는 완전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기 때문에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일단 만들어 놓은 것도 저는 성과라고 보고 이제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는 게 앞으로의 숙제인 것이죠. 뭐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양국 다 굉장히 그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원래 중국은 사실은 이런 외교 문제가 있으면 외교 문제라는 게 예를 들어 전쟁이 나서 어느 한쪽에 항복하기 전까지는 봉합이거든요. 대부분 외교 문제라는 게. 어떻게 각자 이해가 다른데 완전히 해결합니까? 전쟁 나서 한쪽이 이겨서 한쪽이 점령하기 전까지 혹은 항복하고 누군가의 어느 일방의 요구를 굴욕적으로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고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게 외교인 거죠. 자, 그런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봉합. 봉합 이상의 해결책은 사실은 없어요. 현재는. 일단은 봉합이죠. 네. 일단은 봉합이고 전쟁할 때도 보면은
그 휴전을 하는 것이지 무슨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단계는 그렇게 나가는 거고 이번에 저는 그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아침을 갖다가 충칭인가요? 거기서 아침을 갖다가 그 중국의 가장 서민적인 식당 가서 먹은 그 이벤트 그 혼밥 이벤트를 만든 사람은 이벤트. 저는 상 줘야 된다고 봅니다. 상 줘야 된다 오히려. 오히려 상을 줘야 된다. 혼밥 이벤트라고 하시면 안 되고 서민식당 이벤트. 그렇죠. 자, 고평가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정치권에서 핫한 게 두 가지가 하나는 통합을 이제 한다. 곧 선언할지도 모른다. 크리스마스 선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본인에 대한 선물이겠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물이 아니라 선물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덩어리는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당협위원장 교체, 당협위원장 교체라는 게 일반인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은데 국회의원들한테 생존권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내부에서 이걸 왜 했느냐, 누가 바뀌었느냐, 누군 들어가고 못 들어갔느냐 말들이 있는데 우선 통합 선언하겠죠?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은 선언을 하겠죠. 예. 근데 그 선언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언이 이제 당헌 당규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데 그 이행하는 것에는 뭐 난관이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 거죠.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당대회를 하자고 하고요. 안철수 대표는 아마도 뭐라고 부릅니까? 그 전당원 투표요. 예. 모두 당원인 사람 모두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왜냐하면 호남 지역에서는 그 지지하지 않는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만 다른 지역에 또 여론을 다룰 수 있으니까요. 전당원 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 같고 예. 반대하는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당원 당규상 전당대회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합의가 안 되면 사실 이혼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그 선거연대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는 어떤 가장 약한 어떤 결합으로서 그러면서 이제 가장 세게는 이제 일부에서는 또 이혼하고 와라. 이혼하고 와라. 오히려 그게 더 낫다. 일부를 도려내고 오는 것이 자기들은 더 낫다. 뭐 이렇게 보는 쪽까지도 있는데 일단은 완전한 통합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양쪽 다. 물론 통합을 하게 이 드라이브를 계속 가서 이제 통합까지 가려고 하면 국민당 내부에 당에 남아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산수, 그러니까 지금 각각 소속 의원들의 산술 합으로 통합된 당의 의원들 수가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렇죠. 예. 지금 39명 중에서 뭐 14명 정도는 완강히 반대하는 분들이니까. 최소한 뭐 10명 정도 나가버리면 들어오는 것보다 많아지니까 숫자가 더 줄어들거든요. 숫자가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려는 이유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그렇죠. 예. 예. 그 보수 재편의 그림 속에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예. 결국 중도 보수로 규합해가지고 범보수로 확장하는 예. 그걸 갖다가 이제 대권 전략으로 이제 보는 거죠. 안철수 대표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그쪽에서 지지 기반이 본인이 약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본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한 거죠. 알고 보니 보수였다. 뭐 이래가지고. 예. 자기가 하려고 했던 새 정치는 새 보수 정치였다. 지금. 대면이에요. 대면. 자. 방랑 정치죠. 방랑 정치. 자유한국당 사정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친홍 체제를 차근차근 구축해 가면서 친박들은 계속 쳐내고 있어요. 예. 예. 거기에 친박을 제압해 가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실제. 그렇죠. 근데 사실 친박 자체가 예. 말이 친박이고 그 뭐 부자망에도 3년 간다 그러는데 그래서 당분간 갈 걸로도 이제 보였지만은 실은 이미 그 수장이 예. 지금 뭐 서울구치소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들도 거의 뭐 지금 체포동의안이 뭐 이렇게 제기되거나 또는 네. 뭐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될 처지에 놓이거나 다 이런 처지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 괴멸했다고 봐야죠. 괴멸했다. 네. 그러면 남아있는 양측은 홍준표 대표하고 김무성 전 대표 이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신주류 세력이라 봐야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하고 김무성 전 대표가 그렇다고 친박 몰아내고 당권을 장악하는 데까지는 갔지만 둘이 그냥 잘 지내기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는 이제 다음 시즌이죠. 다음 시즌에서 싸울 상대죠. 이렇게 이번 시즌에는 힘을 합해야 되는 거고 네. 다음 시즌에서는 서로 싸워야 되는 그런 운명적 관계죠. 유여해 최고위원이 이 당협위원장에서 탈락한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건 아마 이제 그런 게 일종의 파퓰리즘이죠. 제물로 바친 거죠. 예. 제물로. 로마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이제 관중들이 다 이렇게 손가락을 땅 쪽으로 향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재물을 던져준 거죠. 자, 유해 최고위원은 재물이라고 지금 표현됐는데 저희가 한번 연결해 볼게요. 나중에 재물이라고 표현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홍준표 대표 본인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일 모레네요. 예, 모레 나오는데. 네, 이번 주에 주요 재판들이 이렇게 대법원에 여러 개가 사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하고 아마 이거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파기환송되면 안철수 대표에게 좋은 겁니다. 유승민 대표하고. 그렇죠? 네. 예. 자유한국당이 흔들려서 나중에 구속력이 약해지면 흡수하려고 하니까요. 떨어져 나오는 분들 좋은 거고. 만약에 대법원이 이제 무죄를 확정해 버리면 그러면 홍준표 체제가 더 공고히 되겠죠. 근데 그럴 파기환송되게 되면은 이 자유한국당이 이제 친박이 되살아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바른정당 같은 어떤 자유한국당을 모태로 해가지고 보수를 개혁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죠. 맞습니다. 예, 복당파하고 바른정당 이렇게 되면 바른정당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계획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또 바른정당이 저쪽을 더 바라봐서 지난 시간에 또 꼭 얘기했어야. 앞으로 꼭 얘기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개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선거구 개편제. 이거 좀 어려운 얘기여서 다들 그리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안 하고 있는데 정의당 입장에서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긴 어려운데 원래는 자유한국당이 먼저 꺼낸 얘기죠. 개헌은. 예. 먼저 꺼낸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헌 시기가 요즘에 이제 쟁점이 되어버렸는데 지방선거 내년 2018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완료한다. 예. 즉 지방선거 투표하는 날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약속을 했고 특히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는 이렇게 문서로 서명까지 했었어요. 서명까지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켜야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고 나왔었고 자유한국당이 그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었고 사실 지금 개헌하자는데 반대하는 정당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예. 그래서 지금 이 개헌을 갖다가 이제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속은 지켜야 되고 약속 못 지키서 면허 반납해야 되는 거죠. 면허 반납. 이거는 정당 등록 취소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등록 취소감이다. 자유한국당은 왜 반대할까요? 내세우는 거는 이제 지방선거에 불리하다는 건데 헌법을 갖다가 30년만에 고치는데 일개 지방선거 지방선거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선거 한 번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자유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 불리해요. 개헌 안 한 데서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불리한데 더 불리할 것도 저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일단은 전국의 주도권을 갖다가 이제 정부 여당이 쥐게 될 거 우려한다는 건데 그것도 저는 그것 때문에 개헌을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어쨌든 개헌안이 통과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의석수상. 개헌안을 누군가가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아예 합의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점을 갖다가 자유한국당을 최대한 압박해야 된다. 일단은 약속을 지키라고 해야 될 것이고 약속을 못 지키겠다면 그 국민들에게 사과해야죠. 약속을 못 지키게 됐다고. 그리고 개헌을 갖다가 할 생각이 없다면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정당을 해산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시점을 조금 바꾸면 좋겠다.
뭐 이때는 불리하니까 뭐 2달 후에 3달 후에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는 봐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약속을 국민들 앞에 공언하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개헌 열차를 멈출 이유는 없다. 개헌 열차가 6월 지방선거 때 투표하기로 했다면 그 6월 13일 역에는 서야죠. 근데 그걸 안 쓸 생각인 것 같아요. 안 쓸 생각이라면 그럼 그 다음 역이 어디냐. 네. 그거라도 국민들에게 밝혀라는 거죠. 밝혀도 지킬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지킬 것 같으면은 이 운동장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운동장을 떠나라.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한 개헌을 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사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건, 부차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건 그대로 두고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뭡니까? 정의당 입장에서. 선거구제 개편이죠. 예, 뭐 여러 가지가 사실입니다. 저는 정의당은 기본권 신장과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게 기본이고요. 특히 기본권과 관련해서도 해서 이 노동권을 갖다가 복원시키는 제헌의회 수준으로 우리가 이 정부를 처음 만들 때 헌법을 처음 설계할 때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지금 그동안의 독재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부당하게 기본권들을 제약한 특히 노동상권을 제약한 부분을 갖다가 회복시키는 내용 그다음에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비례성의 원칙을 선거에 못 박는 예. 이제 헌법 조문에다 못 박는 비례선거의 원칙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요. 네. 이제 국민의 민심 그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 하나는 이제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지금의 선거 제도가 예를 들면 가장 뭐 비근한 예로 정의당이 7.3% 얻고 의석을 7.3% 가지는 게 아니라 의석은 2%밖에 못 가지는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인구 대비로 표의 등가성 문제. 그 농촌의 한 표가 도시의 뭐 2표하고 비슷한 지금. 그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게 이 선거구를 획정할 때 예를 들면 10만 명당 1명을 뽑는다고 이러면 농촌 같은 도시에는 20만 명당 1명까지를 허용하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이 되면 위헌이다. 뭐 1.25, 1.3대 1 이렇게 이제 비율을 정했는데.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2대 1까지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농촌 지역이 어차피 인구가 좀 적어서 1대1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렇죠. 이제는 지금 2대 1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1.5대 1 정도까지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접하게 만들어야 되는 도시 15만 명이 농촌 10만 명하고 같은 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정도까지 지금은 농촌 10만 명이 도시에 20만 명이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촌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유리하죠. 네. 그렇죠. 정치 세력이. 그래서 농민들의 어떤 그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것이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가 아니라 농촌의 그 보수적인 기득권 세력들을 갖다가 그 정치 세력들을 연명시키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례성의 원칙을 갖다가 더 되살리는 그런 이제 그 헌법 조항을 갖다가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10만 지금 명.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국회 자문위원회 안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다. 요는 결국은 표를 받은 만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해야 되는 게 맞고 또 하나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자면 농촌인 보수 성향 때문에 이제 보수 정치 세력이 유리하게 지금 짜져 있는 비율을 낮춰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 두 가지가 반지. 그러니까 요 비례성의 원칙은 뭐 명칭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독일 정당 명부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명칭이 있는데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리고 지금 권력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지만은 어떤 권력구조가 채택되든 국회의 권한이 다소 지금보다 많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의 권한을 지금처럼 잘못된 선거제도를 가지고 뽑힌 국회의 권한을 더 높이는 것은 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전제된 후에 그 속에서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권한이 다소 높아지는 거라면 몰라도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국회의 권한이 더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내각 책임제도 지금 뭐 현재 일당이 될 수 없으니까 내각 책임제도 괜찮다, 좋다 이런 입장이죠. 이론적으로 보면은 내각 책임제가 가장 우수한 제도라는 것은 뭐 이론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고요. 문제는 타이밍의 문제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의 국민들의 요구
그다음에 정치 문화, 예. 그다음에 국회에 대한 어떤 신뢰 정도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국회의원의 실력도 넣죠. 그렇죠. 그것이 또 정당 정치의 어떤 발전 정도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의 내각제를 실현할 정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사실 있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각제가 훌륭한 제도로 생각하지만은 지금 당장에 예.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쉽지 않다는 예.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물론 방향은 우리는 내각제 방향이지만 예. 근데 더 위험한 건 뭔가 하면은 소위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이름 하에 숨어 있는 이원 집정제. 예. 뭐 대통령은 외치, 그다음에 그렇지. 수상은 내치. 예. 그리고 대통령은 권한을 한 20% 갖고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는 한 80%의 권한을 갖는. 예.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들어요. 왜냐하면 4천만 명의 국민이 뽑은 사람은 20%의 권한을 갖고 예. 300명의 국회의원이 뽑은 국무총리는 80%의 권한을 갖고 예. 그리고 내치 외치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개성공단은 내치입니까 외치입니까? 한미 FTA는 내치입니까 외치입니까? 그 뒤에 깔린 의도를 뭐라고 보십니까? 그건 대통령 당선되기 힘든 집단들이 예. 권력을 서로 나눠 먹기 위해서 너는 20%짜리 권한을 갖는 대통령,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80%의 권한을 갖는 실세형 총리.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기들 모이는 그 약속 장소를 제3지대라고 붙이고 제3지대에서 모입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뭔가를 그래서 새로 뽑히는 대통령은 임기를 갖다가 5년이 아니라 줄이겠다. 예. 줄인 다음에 이 개정된 헌법을 가지고서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지난 대선에서 그렇죠. 일부 당선 가능성 없는 연합의 예. 어떤 그런 과제였죠. 자기들이 단독으로 단성이 안 되니까 힘을 모아서 그거 힘을 모으니까 이해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가운데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게 헌법상에 많이 있다면은 그걸 국민이나 국회로 이렇게 또는 지방정부로 넘기는 예. 그런 권력을 갖다가 좀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의 대안으로 분권형 그것에 대안으로 이원 집정부제 예. 이런 걸 대안으로 내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나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발상.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되는데 일부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저는 봅니다. 오늘 좀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개헌 이야기는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 싶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시간도 없어요, 별로.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해온 약속이고 마지막 개헌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40년 동안 9번 개헌하고 30년 동안 개헌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묵은 숙제를 갖다가 털어버리는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브랜드 육성, 해도 해도 어려운 마케팅. 이젠 세계를 대표하는 서울시 우수기업 공동 브랜드 하이서울 브랜드와 함께하세요. 성공의 지름길 하이서울 브랜드, 서울시가 사랑하는 하이서울 브랜드, 서울 프리미엄 하이서울 브랜드, 자랑스러운 우수기업 하이서울 브랜드. 하이서울 브랜드. 바디업 단백질 보충제, 특별히 제작된 제품이 아닌 작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단백질 보충제 바디업. 무너진 신체 밸런스를 잡기 위한 최고의 선택 바디업 레이지 플래티넘. 운동할 때에도 평상시에도 다이어트 시에도 당신의 몸을 확실히 바디업 시켜드립니다. 국가대표도 인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보충제 바디업. 지금 사면 한 통 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술 친구물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불친절한 뉴스. 오늘은 동아대 우수근 교수님 반응이 아주 많습니다. 네. 고정 요청도 많고요. 코너명 제목도 막 보내시네. 우르가즘, 가스 우명수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개그는 우수근, 이수근, 중국은 우수근.
그런 반응도 있고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왜 듣는 내가 숨이 찰까? 교수님 다 공감이 가는데 다만 볼륨을 낮춰주세요. 네, 이런 반응도 있고요. 아무래도 우수근 교수님 조만간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란다스의 개가 130억을 돌파했습니다. 야,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처음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130억 적은 돈이 아니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100몇십억이 순식간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130억. 이제 곧 목표액을 다 채우겠네요. 언제 차겠나 싶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대신에 일본에 보내달라고 오켄키 다스카 하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켄키 다스카네요. 데스카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다스카입니다. 이제 아셨군요. 불친절한 S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 과학, 최근에는 개그는 별로 안 하고 있는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방송 시작 10초 전에 도착했어요. 네. 없이 제가 하려고 그러다가. 자, 요즘 개그는 잘 안 하고 계신데. 네. 해주세요. 예. 오늘은 뭡니까, 주제가? 오늘도 개가 아니고요. 그럼 날씨 얘기 좀 하려고요. 날씨. 요즘 춥다고 이제. 기상과학. 날씨가 춥기도 춥지만 또 많은 분들이 춥다고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북극, 그린란드, 모스크바, 알래스카보다 더 춥다. 그러면서 그래. SNS에 그 사진 같은 거 올리시거든요. 날씨 이제 앱 같은 데 비교해 놓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나오죠, 그런 거. 지금도 제가 오늘 이 순간의 날씨를 보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마이너스 영하 9도, 모스크바 영상 1도. 모스크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앵커리지 영하 2도. 그래요? 런던 영상 7도. 런던이 이렇게 원래 그렇고. 런던은 원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추운 데가 아니고. 그래서 역시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모스크바는 새벽 2시 44분이기 때문에 낮도 아니고 굉장히 추워야 되는데 영상 1도라는. 모스크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런 느낌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게 SNS에서 뭐 수천 번씩 공유가 되고 사람들이 모스크바로 이사 가자. 러시아로 이민 가자. 너무 춥다. 단순히 날씨 때문에. 저는 사실 얘기까지. 겨울은 추운 걸 좋아해요. 추위를 안 타시나요? 더위는 굉장히 많이 타고 추위는 별로 안 탑니다.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죠. 몸에 열이 많고 그래서 저는 뭐 겨울에 추운 거 이 정도는 뭐 겨울은 추운 거 당연한 게 아닌가 싶은데 여하간 이게 이제 이 상황이 그래서 그래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약간은 이제 착각도 좀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스크바가 이제 지금 우리가 모스크바가 춥지만 모스크바의 1월 기온으로 가면 기온이 뭐 영하 20도 이하로도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보다는 춥습니다. 물론 모스크바가 아주 추운 곳이 아니에요. 생각만큼. 평균 겨울 온도가 우리보다 훨씬 낮을걸요? 평균 기온이 영하 7.9도인가 5도인가 그런데 생각만큼 많이 추운 곳은 원래 아니고. 게다가 지금이 가장 추울 때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월 달이 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추위는 실제로 그런 곳들보다 날씨 자체가 추워졌다기보다는 한겨울 추위가 빨리 왔다. 12월 달에. 왜 빨리 왔나요? 이제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가 자꾸 이제 이런 도시하고 비교를 하는 거는 위도를 기준으로 기온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도 영향이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이게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 물론 위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대체로 더 춥죠. 그렇죠. 겨울에 이제 해의 고도가 낮으니까 일조량도 적고 추워지는 게 정상이긴 한데. 해가 비스듬히 비추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런던 같은 경우에는 북이 51도에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37도 있잖아요. 38선 미치니까. 거기는 이제 멕시코 만류의 영향이던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아직도 기억나죠, 제가?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제가 런던에 이제 몇 년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원정우 씨가 런던에서 기타로 학위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없습니다. 이제 산 증인인데
기타로 학위를 받았지만 지금 제가 이러고 있네요. 그거하고 네.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셨죠. 네. 그 이후로 기타로 학위를 받긴 받았는데 전혀 상관없는. 학위 왜 받았나 몰라요. 제가 그때 갈 때부터 그랬어요. 거기 왜 가냐고. 예.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일단 날씨도 이렇게 하게 됐고. 런던에서 4년을 살았는데 영하로 잘 안 내려가요, 겨울에. 맞습니다. 51도인데. 오히려 비가 오고. 그렇죠. 예. 영하로 잘 안 내려가고 또 캐나다 밴쿠버가 있는데 거기도 살았잖아요. 쓸데없습니다. 여기. 이 죽어도. 거기도 북위 49도입니다. 굉장히 높은데 역시 영하로 잘 안 내려가요.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추할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캐나다 반대편에 토론토가 있잖아요. 거기는 밴쿠버보다 훨씬 낮은 43도, 북위 43도인데 우리나라 겨울보다 더 춥거든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바로 다른 요소들 때문인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멕시코 만류라고 부르는 이 해류입니다. 따뜻한 바닷물이 이동하면서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 이 멕시코 만류라는 거는 멕시코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좀 큰 광역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프리카 동부에서 멕시코로 미국 동해안으로 올라가서 대서양을 지나서 영국 스칸디나비아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을 지나가는 거죠. 바닷물이 그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도가 훨씬 높은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덜 추운 게 이제 이 영향이 큽니다. 밴쿠버나 시애틀 같은 데는 이제 태평양 난류가 또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심지어 겨울에 보시면은 강릉이나 속초가 안 춥습니다. 그런가요? 중간에 홍천이나 철원 이런 데가 춥지. 맞습니다. 이 태백산맥 동쪽은 안 추워요. 심지어는 5도 이상 평균 겨울 기온이 높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쪽으로 난류가 지나가기 때문이죠. 문자가 하나 왔는데 원종우 씨 그렇게 돈 많이 내고 날씨를 알려고 거기까지 갔다니 대단하십니다라고. 예, 과학에 이 한 몸 바치는 거기 기타 치러 갔다니까요. 예. 학위 받아왔어요. 받아왔어요. 네. 쓸 데가 없어서 그렇지 확인을 받아왔습니다. 약간 쓸 데는 있습니다. 그래도. 한때 본인이 직접 기타를 만들어 팔겠다고 했으나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꿈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난류라는 게 생각해 보면 이게 뭐 그냥 뭐 진짜 끓는 물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영향이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이제 원체 면적이 거대하다 보니까 바다가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원체 면적이 거대하다 보니까 단 몇 도만 높아도 이게 레디에이터 같은 역할을 해서 이제 공기를 덮이는 레디에이터. 그런 걸 하는 거죠. 바닷물이 레디에이터 효과. 좋습니다. 이해가 잘 가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사실 우리가 유럽에서 덥다고 생각하는 따뜻하다고 생각하는 곳들은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데가 전부 남한보다 위도가 높습니다. 실제로. 근데도 이 온화한 날씨를 유지하는 게 물론 멕시코 만류만은 아니지만 뭐 바다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다 일어나는 현상이다. 기본적으로 바다에 근접한 도시나 국가들이 바다의 영향을 받는다. 날씨가. 그렇죠. 네. 거기 굉장히 크다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는 이제 한류도 흐르고 난류도 흐르고 하는데 대륙에서 넘어온 공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차가운 공기하고 남쪽에서 남태평양 올라가는 공기가 항상 마주치죠. 거기서. 대륙성 고기압. 네. 거기에 이제 마주치는데 그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츠크의 기단이니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건데.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네. 그거 열심히 외워가지고 시험 쳤는데. 거기에 이제 마주치는 지점에 있어서 뭐 여름에 장마 같은 거 생길 때 이제 북쪽하고 남쪽하고 따뜻한 차가운 기단하고 따뜻한 기단이 마주치면서 전선이 생기고 이러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해류 영향이 아주 크다기보다는 이제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딱 그 영향을 받는 건데 사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상상으로만 춥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실제로 춥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강이 결빙을 했는데 이 12월 초에 결빙을 했거든요. 이게 1946년 이래 71년 만에 가장 이른 결빙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추워졌다. 네, 빨리 추워졌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그러니까 더 춥게 느끼죠. 착각은 아니고 이제 춥습니다. 예년보다 더 빨리 추워졌으니까. 그런데 예년에 그러니까 한겨울에 가장 추울 때에 가장 낮은 온도와 비교하자면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빨리 추워졌다. 않죠. 빨리 추워진 거죠.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추워진 거냐라는 건데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지구 온난화. 이게 뭐 온난화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지구 전체가 계속 더워지고 온실효과 이렇게 더워지고 뭐 이런 아이러니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온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따뜻해져야 되는데 왜 우리만 추워지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후 시스템이라는 게 그러니까 해류 얘기도 드렸지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추운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인데 평소에는 이 한반도보다 북쪽 위도가 높은 이 북태평양 쪽으로 제트 기류라는 게 흐르고 있습니다. 네. 알아야 될 점점 많아지고 있네요. 제트 기류라는 건 제트 기류 좋아요. 제트 기류까지 받아들입니다. 꽤나 그다음에. 고도가 높은 곳에 꽤나 빠르게 계속 이제 지구를 감싸고 돌고 있는 이 흐름이에요. 예, 항공기들이 항상 영향을 항공기 영향을 받죠. 이걸 이제 타고 가면 빨리 갈 수 있고 그렇죠. 역으로 가면 늦게 가고 이런 게 이제 생기는데 이게 이제 북극의 냉기를 막는 이 에어 커튼 역할을 합니다. 커튼. 예. 근데 이게 약해진 거예요. 에어 커튼이. 왜 약해졌냐면 북극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이 제트 기류의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아하. 그리고 남쪽으로 쳐져 버렸어요. 아하. 원래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타이트하게 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북쪽에서 뺑뺑뺑뺑 돌아야 되는데 네네. 얘가 뜨뜻해져가지고 밑으로 내려왔다. 그렇죠. 이게 고무줄 늘어나듯이 따뜻하게. 속도도 느려지고 아래로 내려왔다. 그렇습니다. 쳐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극에 있는 모여있는 차가운 공기를 얘가 막지 못하고 밀려나면서 그 북극 공기가 진짜로 지금 한반도까지 내려와 버린 거예요. 영하 3, 40도씩 되는. 네. 지금 그러니까 온난화 때문에 왜 추워졌느냐. 요거 외우면 딱 좋겠습니다. 네. 제트가 있어. 제트가. 제트 기류. 예. 이따 외우기 쉽게. 뭐 뜨라고 하지 마시고. 제트 기류가 있는데 걔가 북극에서 뺑뺑 돌아야 되는데 따뜻해지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북극의 찬 헐렁해졌다. 헐렁해져가지고 북극의 찬 기온이 같이 따라 내려온 거죠. 같이 내려와 버린 거죠. 밀고 내려와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거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 지금 빨리 그래서 추운 겁니다. 네. 제트 기류. 예. 지금 우리 추운 거는 이제 실제로 북극 기후가 내려온 북극에서 온 기온이군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북극의 찬 바람을 우리가 막고 있는 겁니다. 깨끗한 거네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현상에 주목해 보자면 한반도는 앞으로 점점 더 추워지는 겁니까? 그건 아직 모릅니다. 여름에는 우기가 뭡니까? 비가 내리는 패턴이 변했잖아요. 변했죠. 예. 지금은 마치 정글에서 스콜이라고 하죠. 갑자기 집중폭우 내리듯이 확 내리고 멈추고 이렇게 변해버렸는데 그런 이제 온난화로 인해서 사실 뭐 기후 균형이 깨지는 게 문제나 이게 뭐 훅 따뜻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기후가 불안정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해봐야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추워지는 거냐 올해. 그건 아직 모릅니다. 예. 뭐 일개 뭐 그렇잖아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얘기를 모른다는. 추운 날씨가 빨리 오긴 했는데. 빨리는 왔는데. 예. 점점 더 추워지거나 계속 추워지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했다가 따뜻해질지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뭐 모스크바, 알래스카 이런 데 너무 동경하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한번 날씨를 지켜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날씨를 지켜보는. 이민 가기엔 이르다. 그럼 날씨를 지켜볼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북극에서 공기가 밀고 내려오는 건 제트기류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예. 하나만한 이야기를 오늘. 네,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앞으로 날씨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벌어진 것은 온난화의 영향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온난화라는 게 따뜻해지는 게 아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익숙해 왔던 기후의 패턴. 그렇죠. 바꾸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재앙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비가 안 내리는 곳에 폭우가 내릴 수도 있고요. 네네. 이렇게 갑자기 빨리 추워질 수도 있는. 네. 그러나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알 수 없다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만한 얘기였습니다. 자, 원정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